우주의 기원에 대해 질문한다면 대부분은 빅뱅이라는 답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것이 전부일까요? 138억 년 전 한 점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신비로운 현실을 감추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첫 순간부터 지금까지 우주가 어떻게 현재의 모습을 갖게 되었는지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탐구해 보겠습니다. 시간의 시작점에서 무엇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시작이라고 부르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빅뱅을 폭발로 상상하지만 실제로는 공간 자체의 급격한 팽창이었습니다. 스티븐 호킹이 제시했던 것처럼 시간과 공간이 하나의 통합된 실체로 존재하기 전에는 이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나타납니다. 우주론자들은 우주가 단순히 한 점에서 시작되어 점진적으로 팽창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역동적인 과정을 거쳤다고 믿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생성 직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팽창했습니다. 이는 마치 풍선이 순식간에 거대한 구체로 변하는 것과 같았죠. 이 급격한 팽창을 이해하기 위해 종이접기의 예를 생각해 봅시다. 얇은 종이를 계속 반으로 접으면 처음에는 변화가 미미해 보입니다. 하지만 접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두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마찬가지로 우주의 인플레이션도 극히 짧은 시간 동안 크기를 엄청나게 증가시켰습니다. 정확히는 10의 3육승초에서 10의 232승초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이 시간 동안 우주는 최소 10의 26승배 이상 팽창했다고 추정됩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 과정은 우주론에서 오랫동안 수수께끼였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줍니다. 예를 들어 우주의 온도가 모든 방향에서 거의 동일하다는 관측 결과를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우주가 점진적으로만 팽창했다면 서로 다른 영역들이 어떻게 같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인플레이션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제공합니다. 원래 아주 작은 영역에서 시작된 것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전체 우주가 균일한 특성을 갖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 전 우주의 가장 초기 순간들은 어떠했을까요? 플랑크 시대라고 불리는 이 시기는 우리의 현재 물리학 이론으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때 우주 전체는 양성자보다도 훨씬 작은 크기였고 온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주의 크기는 10의 10의 마이 30, 15m 정도였고 온도는 10의 32승 켈빈에 달했습니다. 막스 플랑크가 정의한 플랑크 온도는 약 1.4000씩 10을 더 켈빈으로, 이는 입자들이 자체 에너지로 인해 파괴되기 전까지 도저히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온도입니다. 이런 극한 조건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들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모두 필요한 영역이지만 아직 이 둘을 통합한 양자중력 이론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플랑크 시대 동안 자연의 기본 힘들은 아직 분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중력, 전자기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이라는 네 가지 기본 힘은 당시에는 하나의 통합된 힘으로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마치 회전하는 동전이 앞면과 뒷면을 구별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죠. 물리학자들은 이를 대통합 이론이나 만물의 이론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완전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온도가 점차 낮아지면서 이 통합된 힘은 단계적으로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플랑크 시대가 끝나는 10의 마이너스 43승초 이후에 중력이 분리되었고 10의 36승초경에 강한 핵력이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의 마이설 12승 초경에 전자기력과 약한 핵력이 분리되었습니다. 각각의 분리 과정은 우주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이를 상전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힘의 분리와 함께 또 다른 중요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질량의 출현입니다. 초기 우주에서 모든 입자들은 질량이 없었지만 히그스장이라는 에너지장의 등장으로 입자들이 질량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시럽이 가득한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것과 같아서 어떤 입자들은 더 많은 저항을 받아 더 무거워지고 어떤 입자들은 거의 저항을 받지 않아 가벼운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광자는 히그스장과 전혀 상호작용하지 않아 질량이 없고 전자는 약간 상호작용해서 가벼우며 W와 G 보소는 강하게 상호작용해서 무겁습니다. 히그스장의 발견은 2012년 CERN의 대형 강입자 충돌기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는 물리학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피터 히게스와 프랑수아 앙글레르는 이 발견으로 2013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발견으로 우리는 왜 입자들이 질량을 갖는지 그리고 우주가 어떻게 현재의 구조를 갖게 되었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질량을 얻은 입자들은 이제 서로 결합하여 더 복잡한 구조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쿼크들이 결합하여 양성자와 중성자를 형성했고 이들이 다시 결합하여 최초의 원자핵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과정을 빅뱅 핵합성이라고 부르는데 우주 역사상 가장 중요한 화학 반응 중 하나였습니다. 이 시기는 빅뱅 후 약 10초에서 20분 사이에 일어났는데 온도가 10억 빈 정도로 낮아져서 핵융합이 가능해진 때였습니다. 빅뱅 핵합성 과정에서 주로 수소와 헬륨이 생성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소가 약 75%, 헬륨이 약 25%, 그리고 극소량의 리튬과 베릴륨이 만들어졌습니다. 흥미롭게도 또 이 비율은 오늘날 우주에서 관측되는 수소와 헬륨의 비율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는 빅뱅 이론의 가장 강력한 증거로 여겨집니다. 1940년대 조지 가모프와 그의 동료들이 이론적으로 예측한 값이 실제 관측과 정확히 맞아떨어진 것이죠. 하지만 이 시기에는 아직 별이나 은하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주는 여전히 뜨거운 플라즈마 상태였고 빛조차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광자들은 끊임없이 전자들과 충돌하면서 갇혀있는 상태였죠. 이를 불투명한 우주라고 부르는데 마치 짙은 안개 속에서 손전등을 켜도 멀리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이 바뀐 것은 우주가 생성된 지 약 30만 년 후였습니다. 온도가 약 3000켈빈까지 낮아지자 전자들이 원자핵과 결합하여 최초의 중성 원자들을 형성했습니다. 이를 재결합 시대라고 부르는데 실제로는 전자와 원자핵이 처음으로 결합하는 것이므로 겹합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만 역사적으로 재결합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빛이 자유롭게 우주를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결합 시대의 빛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우주의 팽창으로 인해 파장이 약 1000배 늘어나 마이크로파 형태로 변했지만 이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는 초기 우주의 모습을 보여주는 귀중한 화석과 같습니다. 현재 이 복사의 온도는 약 2.7켈빈으로 절대 영도보다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1965년 아르노 펜지아스와 로버트 윌슨이 우연히 발견한 이 배경 복사는 빅뱅 이론의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벨 연구소의 혼 안테나에 둥지를 튼 비둘기들 때문에 생긴 잡음으로 생각했지만 결국 이것이
우주 전체에서 오는 신호라는 것을 깨달았죠. 이 발견으로 두 사람은 1978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이후 COB, WMAP, 플랑크 위성 등이 이 배경 복사를 정밀하게 측정하여 우주론의 표준 모델을 확립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재결합 이후 우주는 암흑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빛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 별이 형성되지 않아 새로운 빛의 원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암흑물질의 활동이었습니다. 암흑물질은 일반 물질과 달리 전자기력의 영역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재결합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따라서 일반 물질보다 먼저 중력적 구조를 형성하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암흑물질은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중력을 통해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신비로운 물질입니다. 1933년 프리츠 치비키가 코마 은하단의 운동을 관측하면서 처음 그 존재를 제안했고, 1970년대 베라 루빈이 안드로메다 은하의 회전 속도를 측정하면서 그 존재를 더욱 확실하게 입증했습니다. 은하의 가장자리 별들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는데, 이는 보이지 않는 물질이 추가적인 중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암흑물질은 일반 물질보다 약 5배 많이 존재하며 우주의 대규모 구조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암흑시대 동안 암흑물질은 중력을 통해 뭉쳐지기 시작했고, 이것이 나중에 별과 은하가 형성될 장소를 미리 정해놓는 역할을 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보면 암흑물질은 거대한 그물망 같은 구조를 형성하는데 이를 우주의 거대 구조라고 부릅니다. 일반 물질은 이 암흑물질이 만든 중력 우물로 끌려 들어가면서 점점 더 밀도가 높아졌습니다. 드디어 약 1억 년 후 이 가스 구름들이 충분히 밀도가 높아져 핵융합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별들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시기를 우주의 새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오랜 암흑시대를 끝내고 우주에 다시 빛이 돌아온 때였기 때문입니다. 이 최초의 별들은 오늘날의 별들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수소와 헬륨만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크기도 훨씬 컸습니다. 이들을 파퓰레이션 III 별이라고 부르는데 질량이 태양의 수십 배에서 수백 배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매우 뜨겁게 타올랐고 상대적으로 짧은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태양 같은 별이 100억 년을 사는 반면 이들은 불과 수백만 년에서 수천만 년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죽음은 우주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거대한 별들이 수명을 다하면서 초신성 폭발을 일으켰고, 이 과정에서 탄소, 산소, 네온, 마그네슘, 실리콘, 철 등의 무거운 원소들이 생성되어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원소들은 다음 세대의 별과 행성을 만드는 재료가 되었습니다. 칼 세이건의 유명한 말처럼 우리는 모두 별의 재로 만들어진 존재인 것이죠. 별들이 모여 최초의 은하들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은하들은 서로 충돌하고 합병하면서 점점 더 큰 구조를 만들어갔습니다. 우리 은하수도 이런 과정을 통해 현재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은하수는 지금도 안드로메다 은하와 충돌 과정에 있으며 약 45억 년 후에는 완전히 합쳐져서 새로운 타원 은하를 만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약 46억 년 전 은하수의 한 나선팔에서 우리 태양이 탄생했습니다. 태양은 파퓰레이션 I 별로 분류되는데 이는 무거운 원소들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태양 주변의 가스와 먼지 원반에서는 행성들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그 중 하나가 바로 지구였습니다.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적당한 거리에 위치하여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었고 이것이 생명체 탄생의 조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것이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분자들이 우주 공간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1969년 호주 머치슨에 떨어진 운석에서는 아미노산이 발견되었고 2011년 NASA의 연구진은 운석에서 DNA와 RNA의 구성 요소인 핵산 염기들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생명의 재료들이 지구에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별들 사이의 성간구름에서도 250개 이상의 유기 분자들이 발견되었는데 이들 중에는 메탄올, 포름알데하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생명체의 기본 구성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아미노산의 전구체인 글리신도 성간 공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우주에서 최초의 화학 반응은 헬륨과 수소가 결합하여 헬륨 수소 화합물 이온 HEH+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 분자는 매우 불안정하지만 다른 분자들의 형성을 위한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2019년 소피아 천문대가 행성상 성운 NGC 7027에서 이 분자를 실제로 관측한 것은 우주화학 연구의 중요한 이정표였습니다. 이론적으로만 존재한다고 여겨졌던 우주 최초의 분자를 실제로 발견한 것이었거든요. 현재 우주는 약 68%의 암흑 에너지, 27%의 암흑 물질, 그리고 5% 미만의 일반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암흑 에너지는 우주의 가속 팽창을 일으키는 신비로운 힘으로 1998년 솔 펌머터, 브라이언 슈미트, 아담 리스가 이끄는 두 연구팀이 A형 초신성 관측을 통해 그 존재를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으로 세 사람은 2011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발견은 우주론의 또 다른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우주가 단순히 팽창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는 마치 던져 올린 공이 중력을 거슬러 점점 더 빠르게 올라가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아인슈타인도 우주상수를 도입했다가 나중에 내 생애 최대의 실수라고 했는데 결국 그것이 옳았던 셈이죠. 암흑 에너지의 정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제안했던 우주상수일 수도 있고 퀴테센스라는 동적인 스칼라장일 수도 있으며 양자역학적 진공에너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에서 예측하는 진공에너지는 관측값보다 10-120승배나 크다는 문제가 있어서 이를 우주상수 문제라고 부릅니다. 이는 물리학 역사상 가장 큰 불일치 중 하나입니다. 중성미자는 우주의 초기 순간들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 유령 같은 입자들은 물질과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주의 불투명한 시기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빅뱅 후 약 1초 만에 중성미자들이 자유로워졌고 이들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면 우주의 첫 순간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주에는 1세제곱센티미터당 약 300개의 중성미자가 존재한다고 추정됩니다. 남극의 아이스큐브 중성미자 관측소와 같은 거대한 검출기들이 이러한 원시 중성미자들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큐브는 남극 얼음 속 1km 깊이에 5160개의 광센서를 설치한 거대한 검출기로 중성미자가 얼음 속의 원자와 충돌할 때 발생하는 체렌코프 복사를 감지합니다. 2013년에는 우주에서 온 고에너지 중성미자를 최초로 발견하여 중성미자 천문학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우주의 역사를 돌아보면 138억 년이라는 시간 동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고 기본 입자들이 형성되었으며 별과 은하들이 탄생했고 마침내 생명체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주는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한 구조를 만들어냈는데 이를 복잡성의 진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우주의 법칙들이 생명체의 존재를 허용할 정도로 정교하게 조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기본 상수들이 조금만 달랐어도 별이 형성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원자들이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미세조정 문제라고 부르는데 우주론과 철학에서 중요한 논쟁거리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미세구조 상수라고 불리는 값은 약 3/3분의 1인데 이 값이 조금만 달랐어도 원자의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중력의 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강했다면 모든 물질이 블랙홀로 붕괴했을 것이고 조금만 약했다면 별이 형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강한 핵력이 조금만 약했다면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하지 못해 헬륨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조금만 강했다면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변해버렸을 것입니다. 이러한 미세 조정은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일부 과학자들은 우리 우주가 수많은 우주들 중 하나이며 그 중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우주에서만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다중우주론이라고 부르는데 끈 이론이나 영원한 인플레이션 이론에서 이런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시 블랙홀의 존재 가능성도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스티븐 호킹이 1971년 제안한 이 이론에 따르면 우주의 초기 순간에 물질의 밀도 변화로 인해 별의 죽음 없이도 블랙홀이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원시 블랙홀들이 오늘날 관측되는 초대질량 블랙홀들의 씨앗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5년 LIGO가 중력파를 최초로 검출했을 때 발견된 블랙홀들도 원시 블랙홀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과 같은 첨단 관측 장비를 통해 우주의 가장 먼 곳까지 관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망원경은 빅뱅 후 불과 몇억 년 만에 형성된 초기 은하들을 관측하여 우주 진화의 초기 단계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년 공개된 첫 번째 이미지들은 예상보다 훨씬 크고 성숙한 초기 은하들을 보여주어 천문학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수수께끼들이 남아 있습니다.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정체, 생명의 기원, 의식의 본질 등은 여전히 과학의 최전선에서 연구되고 있는 주제들입니다. 암흑물질 검출을 위한 지하 실험실들이 전 세계에 건설되고 있고 암흑에너지의 성질을 밝히기 위한 대규모 우주 관측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핵융합 에너지의 실현도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2022년 미국의 국립점화 시설에서 처음으로 투입 에너지보다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핵융합 반응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별의 심장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지구에서 재현한 것으로 인류의 에너지 문제 해결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프랑스에 건설 중인 ITER 프로젝트도 2025년 첫 플라즈마 생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미래는 어떨까요? 암흑에너지가 계속해서 우주의 팽창을 가속화시킨다면 먼 미래에는 은하들이 서로 너무 멀어져서 고립된 섬과 같이 될 것입니다. 별들은 연료를 모두 소모하고 차가운 백색 외성이나 중성자별, 블랙홀로 변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양성자 붕괴나 호킹 복사에 의해 모든 물질이 사라지고 우주는 열사병 상태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이런 암울한 미래 시나리오에도 불구하고 우주는 여전히 놀라운 가능성들로 가득합니다. 새로운 물리학 법칙의 발견, 생명체의 우주적 확산, 의식의 진화 등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진공의 상전이나 빅립 같은 극단적인 시나리오도 가능하지만 이는 수십억 년 이후의 일이므로 당장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우주의 역사는 복잡성의 증가 과정이었습니다.
단순한 에너지에서 시작하여 입자가 형성되고 원자가 만들어지고 분자가 결합하고 별과 행성이 탄생하고 마침내 생명체와 의식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주는 자기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우주가 단순히 물질과 에너지의 집합이 아니라 정보와 복잡성을 창조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주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는 시도의 일부입니다. 망원경을 통해 먼 은하를 관측할 때, 입자 가속기에서 기본 입자를 연구할 때, 우리는 사실상 우주가 자기 자신의 기원과 구조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칼 세이건이 말했듯이 우리는 우주가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과학은 단순히 지식을 축적하는 활동이 아니라 우주의 자기 인식 과정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우주의 법칙을 발견할 때마다 우주는 자기 자신에 대해 조금 더 많이 알게 됩니다. 뉴턴이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을 때,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제시했을 때, 허블이 우주의 팽창을 발견했을 때, 우주는 자신의 본질을 조금씩 드러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새로운 망원경들이 더 먼 곳을 관측할 것이고, 더 정밀한 실험들이 기본 입자의 비밀을 밝혀낼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 같은 새로운 기술들도 우주 연구에 혁명을 가져올 것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복잡한 우주론적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할 것이고, 인공지능은 천문 데이터에서 새로운 패턴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주에 대한 경이감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138억 년의 우주 역사는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별의 재로 만들어진 존재이면서 동시에 우주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일 수도 또 있습니다. 지구상의 생명체 중에서 우주의 기원을 탐구하고 수학으로 자연을 기술하고 예술로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인간뿐입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우리가 보는 것은 단순한 점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138억 년의 우주 역사가 만들어낸 경이로운 작품입니다. 각각의 별빛은 핵융합이라는 우주의 연금술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탄소, 질소, 산소, 인 원자들도 그 별들의 심장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우리 혈액 속의 철분은 초신성 폭발에서 만들어졌고, 우리 뼈 속의 칼슘은 거대한 별의 마지막 순간에 생성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주의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여정을 마쳤습니다. 플랑크 시대의 극한 조건에서부터 오늘날의 복잡하고 아름다운 우주까지, 이 모든 과정은 물리학의 기본 법칙들이 만들어낸 놀라운 교향곡입니다. 우주는 여전히 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비밀들을 하나씩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주가,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주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우리는 그 이야기의 일부로서 계속해서 새로운 장을 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